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국제 뉴스 그리고 외교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시죠. 세계로 뻗을래요. 자, 바쁜 와중에 나와주셨습니다. 김준형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함께하네요. 네, 많이 바쁘십니까? 보고 싶으셨습니까? 아니, 보고 싶죠. 네, 바쁘시죠? 아, 예, 박지원 의원님 대단하세요. 다 빠지고 오잖아요. 저는 국회 초짜라서 뭐 한다면 여기 못 오는데. 아니, 빠지고 오는 게 아니고,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하면 또 국민적 역풍이 붑니다. 네. 자, 그리고 국방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계엄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거기 첨언을 잠시 후에 조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뉴스는 뭐 이분이 최고 전문가입니다. 중동 전문 기자 알파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엄 뭐 혹시 뭐 첨언할 부분이 좀 있나요? 글쎄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계엄은 일단 올 초로 추정되는 시점에 경호처 주관으로 이게 소문으로 나온 건데 지금 계속 거기서 이제 가지치기로 뉴스가 나오는 건데 경비계엄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비계엄은 뭐예요? 경비계엄은 저기 비상계엄의 전 단계로서 이거는 국민 기본권은 다 유지가 됩니다. 단지 그 치안 유지를 위해 군병력이 출동하는 거거든요. 도심으로.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정도가 높아지면은 계엄사가 사법부를 접수하고 괜히 방법 가르치지 마세요. 예. 괜히 또 방법 가르치고 가던데. 네, 이 정도는 알겠죠. 네. 그래서 비상계엄으로 확대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부마 사태라고 네. 부산에 소요 사태가 있을 때 9일간 경비계엄이 실제 있었던 적이 있고 또 저기 우리가 5.18도 그 전날인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네.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비계엄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 절차라고 할 수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려면 뭔가 일이 터져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경찰청 올해 초에 편제 개편이라든가 경비계엄에 대한 법리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가정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시위대가 용산을 포위했을 경우 대규모 시위대가 이랬을 때 청와대와는 달리 경비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걸 검토한다는 얘기가 돌았던 거고 실제 경찰 조직은 바뀝니다. 이런 검토 결과에 따라서. 아니 그럼 의원님 말 끊어 죄송한데 저는 진짜 너무 불안해서 아니 그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계엄이 웬 말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의료 대란이 지금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해져요. 예를 들어. 그래서 국민적 분노가 막 하늘을 찔러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려오라고.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경비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위수령이나 그 경비계엄을 검토했다는 소문이 듣고 그걸 추미애 대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위에서 문제가 됐고 네. 그대로 그냥 지나가긴 했죠. 네, 그때는 김을 빼는 바람에. 그런데 훗날 이건 뭐 비상계엄까지 검토했다는 게 문건으로 확인이 됐다는 됐잖아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야권발 계엄 프레임, 여권발 탄핵 프레임, 탄핵과 계엄 프레임으로 지금 서로 이게 상승이 되는 형국이니까 한쪽은 너 나를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지 모든 게 대통령이 나를 제거하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국회 쪽에선 대통령 당신이 우리 국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이게 탄핵과 계엄에 이제 의심의 경쟁으로 지금 커져가고 있는 형국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진행된다는 어떤 가능성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이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뭔가 우리가 존재를 부정하는 단계 아. 이런 단계로 전국의 프레임이 짜여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심리적 효과가 지금 굉장히 커진 거야.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진짜 이제는 막바지로 가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건 극한 투쟁이죠. 어. 현재 민주적인 헌법 하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충돌이 바로 개헌과 탄핵 프레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보태면 지금 저쪽에서 여권 인사들이 말하는 거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장병달이 휴대폰 갖고 있는데 계엄이 가능하겠냐 하는 프레임이 그 얘기를 지금 방어를 하는데 누가 네. 지금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계엄을 할 거라고 얘기했지. 아, 그러네. 그렇잖아요. 누가 계엄 어.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성공 안 할 거니까 시도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 여러 그 정황이 있고 어제 국방에 또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방첩사하고 여러 명을 모았다는 데 대해서 부정을 부인을 하지 안 했어요. 않았단 말이에요. 확실한 부인이 없었어요. 부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모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보실장을 군인으로 했단 말이에요. 안보실처럼 보이지만 외교 안보 통일을 다 종합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외교 전문가가 들어가야 하는 자리인데 지금 신원식 국방장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부뿐만 아니라 지금 외교부나 외교 전문가들이 다 배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 중심으로 하니까 확실히 위기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고 제가 내부의 제보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껴서 그래도 믿을 것은 군인밖에 없다. 오히려 외교관들은 말이 왔다 갔다 한다고 싫어한다는 제보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그냥 위기감에 대한 발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안 했다 하지 말고 더 확실하게 안 한다는 증명을 보내주면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 독도 철거했다가 안 했다 그것 때문에 철거 안 했다 하지 말고 용산 앞에다가 그러면 독도 모형 그냥 조형물. 세우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러면 그 누가 얘기해? 아니 근데 여기서 아까 그 일부에서 이 계엄 얘기할 때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더라고. 이제 아까 신인규 변호사 얘기는 계엄이나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다.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헌법 절차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게 돼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그랬어요? 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저는 통과하게 돼 빈틈 있다고. 없는 사람이 제가 얘기했어요. 언제에서? 법 공부 네. 많이 하세요. 그래요? 행안부 장관이랑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게 돼 있다고. 그 국방부 장관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네. 이래 유사시에 국가위기관리 본부장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계엄은 국방부 장관이 이런 걸 건의해야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대포콘이 선포되기 전에 정확하게는 대포콘 3가 선포되기 전에 네. 계엄이 먼저 선포되면서 이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을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러려면 기본권을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전시 동원을 할 수 있고 네. 또 비상사태 대비라고 이렇게 해서 합참해서 계엄을 일상 업무로 하고 있어요. 이건 전시 대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소요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확장되는 의미가 네. 이게. 그 의원님 딱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김용현 경호처장 관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군 장군들을 같이 불러가지고 계엄 얘기했냐 뭐 이런 물어보는 장면 아까 저 네, 틀지 봤습니다.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관저에 대해서는 그게 대통령 관저인지 경호처장 관저인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 경호처 관저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아까 안 뭐 밝혔습니다. 한남동으로 불러드렸다. 한남동 관저. 근데 아무튼 네 그걸 뭐 적극적 부인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모였다면 그거는 매우 이상한 현상이에요. 아니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에 이 주요 현행 작전에 이거 주로 경호 작전 또는 계엄과 관련돼 있는 유관 단체 사령관을 불러서 했다면 이건 불법이에요. 모든 국법에 특히 아니, 군사에 모이는 것 관한 자체. 사항을 아니 그걸 그걸 얘기하는 사적으로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 비공개적. 국방장관을 패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공관으로 불러서 이렇게 직접 만났다는 거라. 근데 이런 모든 업무는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저번에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만들었을 때 네. 한민구 국방장관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건 국방부 장관이 당사자인데 몰랐다? 그리고 기무사가 옛날에 보안사 같이 전두환 같이 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국법 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 되는 그래요. 네. 것이죠. 아니 그거를 그 잘하는 사람일 텐데 적극적으로 왜 부인을 안 했을까 싶네요. 그러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럴 때 출입 기록이 남을 거 야당은 아니에요. 출입 기록이 어제 남을 하나를 걸어놨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진실이 밝혀진다거나 어떤 그 위법적인 행동 했으면 또는 반대해야 된다는 국회에서 거지. 증언이 있으면은 장관 취임한 뒤에 즉시 탄핵해버리겠다 이런 정도의 하고 정치적으로 책임져라. 걸어놨어야 된다. 우리는 탄핵하겠다. 네.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좀 더 세게 걸어놨었어야 네, 되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우 괜히 이야기 나눠서 더 불안해지네. 네. 자, 오늘은 우리 김준영 의원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신 거예요? 예,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상해에 있었습니다. 아, 그전 주에는 사도광산을 갔었고, 네네. 제가 사실은 상해에 다른 일로 회의 때문에 갔었는데 사도광산을 갔다 와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히고 해서 제가 그 상해 임시정부 그 전에도 여러 번 갔었는데요. 네. 갔다 왔습니다. 가서 워낙 뭐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실제로 굉장히 우리 임시정부가 존재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은데요. 거기에 윤봉길 의사, 그다음에 만중근 의사 이런 분들이 이제 집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왜가 화가 나느냐 하면 저는 사실 미국 전문가고 국제정치 전문가인데 지금 무슨 독립투쟁하는 것처럼 싸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자꾸 계속 키우는 거잖아요. 어제는 또 한덕수 총리께서 이걸 그냥 뉴라이트의 뭐 논쟁으로 돌리고 대통령 뉴라이트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게 네. 문제가 아니고 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당한 35년의 침탈을 합법적인 걸로 얘기하거나 합법을 가장한 얘기를 하거나 우리가 그냥 갔을 때보다 근대화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건 일본의 도움이라고 얘기하는 이 발언을 한 사람들을 네, 임명하잖아. 임명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덕수형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다행인데 네, 그나마 다행이더라고. 아니 대통령이 모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를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사람도 똑같이 일본을 추종하는 사람도 반국가에 지금 반국가 인사를 고위직에다가 하는 사람이 반국가 인사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알고 한다면 모르고 한다라도 대통령 자체가 그럼요. 반국가 인사입니다. 네. 근데 어제가 안중근 의사의 탄생 145주년이고요. 돌아가신 지 114년이 됐습니다. 근데 일본의 스가 히데요시 지금 기시다 전에 네. 이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본의 공식 입장은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예요. 그럼 우리 입장은 이번에 기시다가 온다니까 안중근 의사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물어야 됩니다. 불법적인 침탈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테러리스트입니까? 그걸 물어야 하고 일본은 테러리스트인 안중근의 유해가 어디 묻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중국한테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미순가 뭐 근처라고 얘기하는데 불명확해요. 그럼 이걸 밝힐 쪽은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항의를 하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셔와야 되면 한국이 일본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은 안중근 선생님 얼굴 잘 제대로 모르죠. 몰랐잖아요. 네, 안중근 꼭 혹시 그 선수 준비돼 있어요? 네. 가서 또 어디 시커 외워왔을 텐데 윤봉길 의사가 말씀하신 걸 인용했죠. 네, 여기 그 사진은 예. 안중근 사진을 올려놓고 윤봉길 의사 이렇게 딱 써놨던. 저 술 한잔 때문에 아마 저걸 인용한 것 같아요. 와. 네, 이게 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동 잠깐 가볼까요? 네, 중동 좀 사실 잠깐. 중동 아니고 유럽이에요. 아, 그렇죠. 유럽으로 갑니까? 예. 어디 가는데요 오늘? 제가 가는 거 아니고 그 네. 주제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입니까? 어디?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쿠르스크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갔다는 걸. 예, 러시아 본토로 들어갔죠. 러시아 예. 본토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그 쳤어. 지역이 쿠르스크입니다. 쿠르스크이라는 쿠르스크? 이라는 네. 동네가 있고 이 동네는 우크라이나다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우크라이나가 거기에다가 치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무기를 줄 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준 무기를 절대로 러시아 본토를 찌르지 마라. 그래서 그분들은 그동안 뭐 물론 중간에는 도발이 몇 번 있었는데 미사일을 보냈지만 우크라이나 군이 절대로 러시아 국경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몇 번 미사일을 예전에 보낸 적이 있으나 근데 러시아 본토에 치고 들어가진 않았는데 몇 주 전에는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저한테 소식통 몇 개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구스가 들어갔어. 저도 야 뻥치지 마.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저도 안 믿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가니까 이제 서양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예, 지고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지고 들어갔고 지금 러시아가 제가 너무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없는 듯하면서 푸틴이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했거든요. 아 푸틴이 그냥 점잖아요 지금? 아니 공부를 그래 안 하고? 보였어요. 이거 좀 약간 심상치 않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다가 러시아가 오히려 이걸 계기로 뭘 했냐면 원래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했을 때 이거 특별 작전이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군인들을 보냈지 일반 군인을 병사들 안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젊은이들을 모으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는 며칠인가 어제인가 좀 시차가 있을 텐데 지금 쿠르스크를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어요? 때리고 있어요. 자기도 영토인데도 거기에다가 막 때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국민이 빠졌어요. 나 러시아 국민은 네, 나 우크라이나랑 남겠다고 하는 국민이 남았고 나머지는 우리 좀 풀어달라. 우리는 나갈게. 우리는 우크라이나 군이랑 있기 싫다고 하는 러시아 국민은 다 빠지고 우크라이나 그걸 허용해줬어요. 그 막진 않았는데 지금 러시아가 거기에다가 엄청 때리고 있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건이 벨라루스 측에서 나왔어요. 벨라루스는 그동안 벨라루스라는 나라죠. 예. 이거 하나씩 설명해. 기초적으로 가져야 돼. 친러시아 정부 대표적 친러시아. 친푸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중간 저기입니다. 벨라루스. 네. 그런데요. 사실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소련이 붕괴됐을 때 소련이 서양 세계랑 협상을 한 거예요. 애들은 나머지 나라들 몰라도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를 건들리지 마라. 말은 다른 나라지 우리랑 같은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의 패예요. 벨라루스는 결국 야 우리 러시아다. 네. 근데 이제 서양 세계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약속을 안 지킨 거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전쟁이 터졌는데 근데 벨라루스는 끝까지 루카셴코이라는 독재자로 갔어요. 독립했을 때부터 어느 날까지 지금 30년째 같은 사람이에요. 30년째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아주 루카셴코고 푸틴의 친구 푸틴의 그냥 꼬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푸틴의 꼬붕이다. 근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 헤어질 때는 푸틴의 선배 옐친 대통령하고 이 루카셴코는 협정을 맺었어요. 우리는 훗날에 같은 민족인데 동일하자. 통일하자. 네. 그럼 동일했을 때 어떻게 할까? 동일했을 때 혹시나 동일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동일하게 되면 벨라루스는 동일된 나라의 대통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루카셴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둘 나라가 합치면 나는 이 동일된 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될 건데 이 꿈을 누가 깼냐면 푸틴이 깼어요. 푸틴이 야 너 조그마한 나라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루카셴코도 좀 삐져가지고 그동안 유럽하고 푸틴 사이에는 좀 약간 양다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푸틴 항상 야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너 이 독재자 주제에 유럽 나라들 너를 받아주겠어? 한번 생각해봐. 잘해라 생각. 네, 그래서 군인을 안 보냈지만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영토를 이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놨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루카셴코는 이제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쿠르스크 침공 이후로부터. 언론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진짜 큰 배신 행위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벨라루스로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켜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왜 이렇게 조용해? 이럴 땐 카자흐스탄도 러시아한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루카셴코는 갑자기 대놓고 들었다. 예, 대놓고 본인이 이제 좀 개입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본인뿐만 아니고 야 카자흐스탄 너네 지금 거기서 왜 조용히 있어? 너도 와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색깔했어요. 그냥 말로만 남는 이야기냐? 아니요. 군사적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쳤어요? 벨라루스에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오고 있고요. 큰일 났네.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궁금하잖아요. 이거 무슨 일이지? 그래서 드론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는지 좀 약간 지켜보려고. 벨라루스로? 예. 그 드론들을 격추시켰어요. 벨라루스가? 예.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가 니네들랑 싸우지 않다. 너는 왜 군인들 이쪽으로 보내?
너 지금 전쟁하고 싶어? 벨라루스? 야, 나 영타 아니야? 나 알아서 나 군인들을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서로 지금 시비를 거는 건데 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대로 가면 네. 벨라루스는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참전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대로 가다가는. 예. 와 이러면 아니, 또 이 얘기가 골치 아프네.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작년 5월에 그 CSIS에서 워게임이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푸틴의 최고 옵션이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 확전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검토가 실제 됐었고 아이고. 그 뒤에 폴란드에 정체불명의 미사일 2발이 떨어졌는데 지금도 누가 쐈는지 몰라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기엔 벨라루스에서 날라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5발로 쏜 거다 이러면서 덮어버렸다고. 그 사건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푸틴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병참 기지가 전부 폴란드에 있다고. 네. 여기서 신경과 동맥을 끊어놔야 네. 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도네츠크, 루안스크에서 러시아가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러시아 육군 병력이 벨라루스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자 서방에서 긴장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어가서 동부 전선의 이 전쟁 강도를 높여버린 겁니다. 거기서 러시아 발목을 잡고 폴란드 쪽으로는 다가오지 못하는 이렇게 해서 벨라루스가 참전을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들어와 버리니까 네. 크르쿠스에서 서울 면적의 2배를 점령해 버렸거든요. 와.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벨라루스가 폴란드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게 전쟁의 범위가 확전돼가는 이런 가능성이 출현한 거죠. 큰일 났네요. 그리고 아니, 한국 원래는 잘 안 하는 또 다른 얘기가 뭐냐면 그럼 벨라루스는 이제 우크라이나보다는 폴란드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도 직접적 위협은 됩니다. 그러나 원래 이게 이렇게 확전을 해서 푸틴이 얻는 이익은 폴란드를 협박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푸틴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을 벨라루스가 선택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런 옵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왜냐하면 기억하실 거예요. 프리고진. 프리고진. 그거를 중간에 중재했던 사람이 이 루카셴코입니다. 그리고 벨라루스에 잠깐 피해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면서 죽었잖아요. 프리고진 죽었죠. 근데 아이고. 그러니까 벨라루스 이 루카셴코 편드는 척하면서 사실은 푸틴 쪽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그 음모가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푸틴이 만약 우리 확전하면 핵을 쓸 수도 있다라든지 본토로 공격하면 그다음에 지금처럼 벨라루스를 동원하는 건 확전을 원하는 게 아니고 니들 확진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나야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처음부터 러시아는 이 전체를 공격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역에 폭격을 한다든지 벨라루스를 동원령을 내리는 것처럼 뭔가 할 것처럼 보이는 거는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공격하는 걸 막지 않으면 이 전쟁은 확전을 하기 때문에 계속 경고를 주는 거다 지금. 러시아도 이걸 커지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고 러시아도 이대로 끝나고 자기들이 동부를 차지하고 완충지대를 만드는 게 러시아의 목적이라고.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근데 지금 그 선을 서방이 먼저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도 생각이 있다는 거 보여주는 정도로 근데 사실은 또 이거 한국 언론 잘 안 나왔는데 처음에는 쿠르스크를 치고 나왔을 때 왜 러시아 아무것도 안 하냐, 러시아한테는 괜찮아, 신경 안 쓴다는 식으로 좀 살짝 평가가 됐는데 사실 러시아는 이 쿠르스크 때문에 살짝 흔들린 거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지금 러시아 군이 아프리카에 있거든요. 우린 잘 모르는데 러시아 군대가 아프리카에 있다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작년에는 쿠데타 물결이 있었어요.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말리 쭉쭉쭉 이렇게 쿠데타를 일어났거든요. 쿠데타를 일어나면서 거기 있는 프랑스 기자하고 미국 기자들이 나가 이 새끼들하고 하면서 졸수시켰어요. 그러다가 그 힘의 공백이 있으면 누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때 러시아가 채웠어요. 러시아가 채웠어. 근데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러시아 특공대는 철수했다는 걸로 소식이 나왔고 러시아는 부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쿠르스크 때문이에요. 그리고 니제리아에 있는 그 러시아 기지에서도 움직임이 있다는 걸로 보도돼 있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니제리아에 있는 러시아 특공대도 빠질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병력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는 거구나. 쿠르스크로. 네.
아 이거 위험한 것 같은데. 의원님 동의하세요? 아까 이제 확전하는 것처럼 해서 서방이 개입해가지고 오히려 좀 화해시켜주고. 아니 뭐 크게 보면 그거는 두 분이 의견이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 아주 아니 다른 건 그 아니에요. 협박에다가 물론 협박이지만은 그 핵 교리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가. 예. 그러니까 이제 재래식 공격을 받아도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이 핵전쟁의 문턱을 계속 낮추고 있는 게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북한이 비슷하게 반드시 나옵니다. 북한도 핵무력 정책법을 재작년에 개정해서 러시아와 똑같은 핵교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전면전 확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저기 확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서방에 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이게 전략적으로 젤렌스키가 성공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야 논란이 있지만 네. 그러나 일단은 본토가 점령당했다는 건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핵무기 얘기가 나왔어요. 아 바로 핵무기 너무 얘기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미국은 제 말씀은- 뭐예요? 미국은? 제 말씀은 반드시 확전이 안 된다가 아니라 러시아의 목적이 확전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그 미국은 뭐 하냐고 자고 있어요. 미국. 미국은 지금 모든 걸 동작 그만이에요. 대선. 무슨 말이냐면 대선. 11월까지 아, 어떤 것도 동작 그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멈추면 더 좋겠지만 미국이 네.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중동에서도 못 멈추고 여기서도 못 멈추니까 제발 사고만 치지 마라. 확전만 되지 말라. 그 정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다가 뭐 사고 나면 어떡 하려고 그래요? 그 미국은 그걸 멈출 능력이 없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는 11월까지 제발 사고 나지 말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중동 얘네들도 나는 다 모른다고 봐. 앞으로 미래를. 근데 지금 설리반이 지금 시진핑 만났거든요. 가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거기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필리핀 남중국해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부딪히지 마라.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북한 좀 제어시켜라. 그러니까 미국은 전부 다 동작 그만.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런 입장이라는 거군요. 집에서 비싼 토제가 깨질까봐 아이들한테 제발 좀 제발 가만히 있어. 하는 모습이지. 아, 야 적절한 애들아 비유. 싸우지 마. 아. 그러니까 싸대기를 못해요. 근데 애들이 가만히 있냐고. 그게 애들 말 안 문제죠. 듣죠. 그러니까 그게 그게 미국의 문제야. 능력 부재인 거예요. 그게 미국의 영향력 야, 부재. 그 얘 좋았다. 근데 좋은 들으니까 얘기야. 무섭다. 왜냐면 애들을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국가 대전략이 크게 전환기에 맞이했는데 여태까지 주변 국가하고 다 좋은 관계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왔는데 11월에 한미일 안보 협력 문서가 이제 작성이 되거든요. 네. 나는 기시다가 오는 목적 중에 하나도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남중국해에서 한미일이 행동을 통일하고 대만 해협에도 공동 대처하는 그런 어떤 군사적 통합을 달성해가는 어떤 문서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번에 11월에 나오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문서. 근데 이걸 안 밝혀요. 이걸. 내용을 일체 비밀로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11월까지는 이걸 계속 팔로우업 해줘야 됩니다. 방송에서도. 네.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 국가 대전략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뀌는 거예요. 바뀝니다. 전 너무 그렇게 해서 걱정됩니다. 그 신원식 장관이 이거 되돌릴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사인을 아니 말이 안 되는 그걸 거죠. 얘기하려는 건데 네. 자 기시다도 바뀌고 윤석열도 바뀌고 미국도 바뀌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때 국민 동의를 받아가며 조정할 수 있는 거를 불가역적으로 못 바꾸게 대못을 꽝꽝 박아놨다 그러거든요. 신원식이가. 그러니까 뭘로 박았냐 이거예요. 그 말을 안 해. 내가 보기엔 미략이거든. 그 말을 안 해. 예. 어. 이 내용이 굉장히 관심을 끄는 거죠. 네. 예.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3입장 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지금 정부 왔을 때. 삼불. 그거 세 가지 3불 입장 아, 있잖아요. 그죠? 삼불. 그걸 가지고 난리 쳐놓고 지금 거의 미략 수준이라고 대놓고 역진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조약이거든요. 이거는 역진 못한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이건 이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하나도 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독도 문제가 기본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진짜로 용산이 앞에 독도 모형을 하기 전까지 못 믿는 게 지금 우리 독도 기동 훈련을 그냥 비공개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비공개 방. 그리고 항공기 하나도 안 가고 그냥 4척 5척 정도 가지고 그냥 하는 둥만둥 했고요. 예. 일본의 함정이 작년에 왔다는 것도 그거를 20km까지 접근을 했거든요. 그것도 우리 안 알렸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다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한미일 군사훈련에 이 여기 우리의 동해를 표시할 때 일본해라고 병기도 안 합니다. 일본해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어쩌면 이 독도 문제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과연 작전 지도에서는 독도를 뭐라고 표기할까? 지금 제가 국정감사 때 자료를 요구할 텐데 너무 이거 병기에도 문제고 만약 우리가 독도를 하면 일본이 반감을 낼걸요? 그러니까 작전 지도의 기본 지도에 독도나 일본에는 일본이라 했을 것이고 독도를 뭐라고 표시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린란드 모델로 간다고 봐요.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잖아요. 예.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덴마크 영토가 맞는데 국제 공동 관리예요. 이렇게 하는 이중적인 저도 판결을,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독도를 내렸다고. 삼국이 같이 공동 관리한다는 데 갈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독도 자체는 안 건드리라도 인근 수역이라든가 박은을. 이런 데서 우리 군대의 독자적 활동을 제한하게 되면 이쪽 일대 바다 그걸 중간 수역이라고 불러요. 네. 이쪽 일대의 어떤 해역에서의 말하자면 우리 주권이 이제 극도로 침해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 그게- 김종대 의원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린란드 모델이 아니라 사전에 막아야죠. 사전에. 네. 너 또 어느 나라 가서 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참 큰일이네. 그 11월에는 어찌됐든 그게 국민들한테도 그 공개가 되는 내용인가요? 그 얘기도 안 합니다. 아, 그것도 예. 몰라. 아. 그런데 지금 온통 한미일 정상이 내는 메시지가 전부 거기 맞춰져 거기 있어요. 맞춰져 아. 예, 저번 아니 은혜도 이미 그랬고. 끝난 기시다가 왜 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